안녕하세요, 알쓸투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조만간 상장할 코인베이스에 대한 이야기와 암호자산, 주로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코인베이스는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2012년도부터 서비스를 했으니 비트코인의 짧은 역사에 비하면 원로급 거래소라고 볼 수 있고 미국에서 거래량으로는 가장 큰 거래소라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건설적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저와 비트코인의 인연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저는 2017년도 4월쯤부터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트레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두 가지만 거래하고 있고 알고리즘으로 트레이딩을 하고 있죠. 따라서 제가 알쓸투전 채널에서 말씀드리는 가치 투자와는 정반대에 있는 전략을 암호자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비트코인이 도대체 뭐 하는 친구인지 알아보도록 하죠. 비트코인은 정말 단순하게 은행 없이 계좌를 만들 수 있고 송금이 되는 장부상에서만 존재하는 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 은행들은 누구에게 얼마를 송금하면 실물 돈을 본인의 금고에서 빼가지고 상대방의 금고에 넣어두지 않습니다. 송금을 했다는 내역을 장부상에 기록해놨다가 현금을 찾을 경우에만 실물이 왔다 갔다 하죠. 이제 비트코인은 이러한 장부를 컴퓨터 코드로 자동화를 시켜놔서 은행이라는 중개인 없이도 돈을 보관하고 송금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블록체인이다 뭐다 하면서 비트코인을 신격화하는 경우가 꽤 많은데 근본적으로 백서를 읽어보고 활용 사례들을 쭉 찾아봐도 생각보다 화려한 무언가가 없긴 합니다.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비트코인이 사용한다고 해서 화려하고 어렵다는 느낌이 가미되어 있는데 블록체인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자세하게 해보고 이번에는 간략하게만 해볼게요. 일단 비트코인이 제3자, 비교 대상인 은행 없이도 거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술이 블록체인입니다. 저희가 은행에 가서 누군가에게 송금을 하면 통장에 거래 내역이 남죠. 비트코인은 여러 개의 거래들을 한 군데에 묶어서 블록이라는 단위로 만듭니다. 예시로 첫 번째 거래부터 다섯 번째 거래는 첫 번째 블록에, 6번 거래부터 10번 거래는 두 번째 블록에 넣는 것이죠. 그리고 첫 번째 블록과 두 번째 블록을 암호화해서 이으면 블록체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냥 거래 내역들이 쪼개져 있는 여러 개의 통장들을 하나의 실로 이어둔 게 블록체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비트코인은 실물에 무언가가 없기에 이론상 거래 내역, 장부만 기록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거래 내역을 조작하면 소위 해킹이라는 게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전부 사슬처럼 이어져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장부가 조작되었는지 들통이 날 수 있는 구조이죠. 여기에 블록체인 전문가분들이 만약에 계셔서 제 설명을 들으신다면 놀랄 정도로 야매 설명이긴 하지만 오늘은 기술 이야기보다 자산으로서의 이야기를 더 하고 싶네요. 근데 비트코인을 들여다보시면 한 가지 의문점이 드는 게 은행이나 제3자 없이 시스템이 돌아간다면 비트코인 거래가 일어날 수 있는 서버는 과연 누가 운영하는가입니다. 분명 인터넷상에서 일어나는 거래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컴퓨터에 정보가 저장되어 있어야 하고 누군가가 장부를 보고 싶어하면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이제 채굴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며 쉽게 비트코인 서버 운영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굴자들은 흔히 채굴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비트코인 서버에 기여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채굴자도 직접적으로 비트코인 거래를 지원한다고 보기 애매한 것이 비트코인이 내는 문제를 맞춘 컴퓨터만 서버를 돌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그리고 문제를 맞추고 거래를 도와준 블록을 생성한 컴퓨터만 보상을 받게 되죠. 어떤 컴퓨터가 문제를 맞출지 모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중앙화되지 않았다 또는 분산화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비트코인 거래를 일어나게 도와줬기 때문에 거래 수수료 역시 채굴자들이 챙길 수 있습니다. 즉 채굴 보상과 거래 수수료 두 가지의 수익 구조를 갖추고 있죠. 비트코인이 2100만 개가 전부 생산이 되고 나면 채굴자들은 거래 수수료만 지급을 받게 됩니다. 어쩌다 보니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만 해버렸는데 결론은 단순합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화폐의 성격을 가집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전 세계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채굴자들에 의하여 운영이 되고 있죠. 즉 누구 한 명이 생산량 및 생산 속도를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는 자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비트코인 및 다양한 암호자산들이 매번 당하는 비판은 그냥 탄생한 디지털 세계에서만 존재하는 무언가이기에 가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죠. 가치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서 좀 더 이어나가 보고 이쯤에서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코인베이스는 암호화폐 거래소라고 말씀을 드렸죠. 현실 세계 통화와 암호자산의 환전을 맡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환전소지만 암호자산으로 통화가 얼마나 흐르는지 측정이 가능하기에 검문소로서의 역할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인베이스의 비즈니스 모델은 증권사 모델과 비슷합니다. 바로 거래 시 발생하는 수수료로 수익을 내고 있죠. 저희가 매수 및 매도 거래를 하면 거래소에게 조금씩 돈을 주고 있는 것이며 대부분의 매출은 수수료
수수료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매출이라고 디지털 금고 서비스 및 대출 서비스 등 매출원을 다각화하는 과정이 있다고 하죠. 이외에도 암호자산을 매각하여 매출을 올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특정 수수료는 암호자산으로 받기에 매각을 통해서도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총 매출을 살펴보면 2020년도에 꽤나 유의미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순이익으로 살펴보면 2020년도에 흑자 전환을 하여 322밀리언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하죠. 25%라는 엄청난 순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흑자 기업이기도 하고 현금이 1빌리언 달러가 넘게 있어서 현금 마련을 위한 상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코인장 및 IPO장이 좋아서 타이밍을 잡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용 고객 수의 증가 추이는 분명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매분기 꾸준하게 고객들이 늘어나가고 있죠. 문제는 이러한 고객들로부터 일정하고 꾸준한 수익을 뽑아내고 있진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암호자산의 거래량에 비례하여 수익을 보고 있기에 암호자산이 거래가 많이 되는 시즌에만 수익성이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했을 때 5년 이상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유의미한 투자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0년도 4분기 기준 암호자산 시가총액이 782빌리언 달러였다고 하는데 코인베이스에서 보관되고 있는 자산이 90빌리언 달러로 총 자산의 11.1%가 코인베이스에 있다고 합니다. 즉 확실히 메이저 플레이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으로 비율이 증가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크게 세 가지 고객을 갖추고 있습니다. 소매 고객, 기관 고객, 파트너십 고객 세 가지가 있으며 소매 고객과 기관 고객에게는 주로 거래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파트너십에게는 거래소 데이터 판매, 비자 등과 파트너십을 맺고 결제 시스템 구축 등 꽤나 다양한 도전들을 하고 있죠. 어쨌든 현재로서 매출 비중의 90%는 거래 수수료이니 거래량이 코인베이스의 성과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 같습니다. 이제 투자를 할 만한지를 봤을 때에는 저는 아니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거래소가 암호자산의 가격에 무관하게 돈을 벌기에 좋아 보였는데 투자처로서 접근을 해보면 꾸준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태생적으로 보이진 못하거든요.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야지만 거래를 더 많이 하기에 수익이 증가하는 계절성을 뚜렷하게 보입니다. 즉 비트코인이 하락장에 있을 경우 코인베이스의 매출도 감소하게 되죠. 기업의 특성상 고정비 지출이 존재하기에 웬만큼 영업 효율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상 하락장이 올 경우에는 적자가 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투자처 예시가 넷플릭스 같은 기업인데 저라면 매분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매년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에 베팅을 할 것 같습니다. 수익성이 낮다, 성장성이 낮다 등의 이유가 아니라 단지 안정성의 문제 때문에 코인베이스 장기 투자는 꺼릴 것 같죠. 이제 마무리를 하며 자산으로서의 비트코인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만 해볼게요. 일단 저는 2017년도부터 꾸준하게 레이 달리오랑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으로서의 성격보다는 디지털 금으로서의 성격이 더 맞다고 생각하고 있죠. 비트코인의 근본적인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는 분들께는 솔직히 금, 은, 다이아 등은 무슨 가치가 있냐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누군가에게는 희귀금속이 가치가 있기에 가격이 부여되는 것이지 원자재로서의 성격이 뚜렷해야만 가격표가 붙는 것은 금과 같은 자산으로 아니라는 점이 명백히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미술품이나 명품들은 전부 원가에 마진 약간만 붙여서 팔아야 하는 것이 정상인 것이죠. 이러한 관점으로 비트코인을 보면 Store of Value,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 또는 돈을 저장하는 수단으로서 충분히 인정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건 매크로적인 접근이긴 한데 현재 수익이 나지 않는 자산의 매력도가 저는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이나 비트코인은 돈을 버는 기업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를 원하는 수요가 많아졌으나 공급은 일정하기에 가격만 높아진 케이스입니다. 근데 채권들도 요즘 보면 수익률이 거의 0%대 또는 마이너스 쿠폰금리 채권도 나오고 있습니다. 즉 채권이나 금이나 비트코인이나 단순하게 수익성 측면에서 돈을 벌지 못하는 자산으로 분류가 가능하기에 비트코인을 투자해선 안 된다라는 관점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물론 주식 투자로서의 접근법과 비트코인 투자로서의 접근법은 완전히 달라야 하겠죠. 주식은 기업의 수익성을 기준으로 저는 분석을 하고 있고 비트코인은 가치를 정확하게 측정을 할 방법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에 변동성을 기반으로 수익을 취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Thousand Ways to Skin a Cat이라는 수거가 있는데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수천 가지의 방법이 있으니 투자에 있어서는 유연한 사고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수천 가지의 돈을 버는 방법들 중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생각 알고리즘은 갖추고 있어야 하겠죠.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